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르벤 그로달의 페크마 플로우 1호를 오늘 소개를 하고, 특히 이제 토르벤 그로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장르의 영화를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춘 거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예술 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그로달이 어떻게 자신의 그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구조인 페크마 이론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는가 하는 걸 검토해보는 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걸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게 잘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일단 할게요. 토르벤 그로달 같은이 아니라 토르벤 그로달이 좀 생소하실 텐데, 영화 이론가로서는 좀 생소하실 텐데, 덴마크의 영화 이론가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최근에 그러니까 한 15년 전부터 신경미학적인 성과물들을 막 받아들이고 하면서 기존의 영화 연구에 이제 그 과학적 접근과 과학적 개입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토르벤 그로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화 심리학 혹은 진화론이랑 신경학적 성과물들을 받아들이면서 과학 연구와 문화 연구의 종합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자신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생물 문화주의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물 문화주의에 기반한 자신의 페크마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개하고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신경미학이 좀 생소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었는데요. 기본적인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먼저 그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리고 바로 페크마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특히 인지과학이라던가 신경학에서 많이 얘기되는 신체화된 마음, embodied mind라는 게 사실 조금씩 다 다르게 사용이 되긴 하지만, 특히 그로달한테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참조한 책에서는 첫째로 그들의 직접 인용을 합니다. 메르봉티의 얘기인데, 우리의 예를 들면 지향성은 운동 시스템이 세계 속에서 세계에 대해 행위하도록 하는 방식에 기반한다. 우리 신체화된 마음, 우리 마음이 신체화되어 있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세계에 대해 행위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에 메르봉티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우리의 개념 체계, 우리가 인지적으로 개념화를 하는 그런 개념 인지 체계 자체도 이미 지각이나 근육 운동 체계들에 근거하고 있으면 그것을 신경계적으로 사용하며 그것에 의해 결정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성 능력 혹은 지성 능력 자체가 우리 뭔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성이 하는 개념화 혹은 범주화 자체가 이미 몸의 지각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들은 운동 행위들을 위한 배경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진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행위는 결국 그게 인지 판단을 거쳐서 행위로 나간다 하더라도 감각들과 인지 행위 자체가 모두 운동 감각적인 이 몸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해서 진화되어 왔지, 마치 우리 이성이 몸을 뭐 통제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그로달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건 또 노예와 오리건의 논문에 따르면 시각과 의식은 결국엔 시각이든 의식이든 결국엔 운동의 보조적이다. 행위의 보조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신체화된 마음으로 그로달이 의미하려고 했던 거는 실행 가능한 운동들을 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일단 마음은 그래서 지각적 집중이라던가 감정, 기억, 판단,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신체를 통한 행위로 이어지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라고 그로달이 논의하고 있다고 저는 봤고요. 그러면 이 신체화된 마음과 영상 예술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로달이 주목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그로달의 입장에서는 영화에서의 경험과 일상에서의 경험은 우리 인지 능력 혹은 감정, 지각 능력에서는 당연히 다르진 않죠. 근데 그 경험 양상도 다르지 않다는 게 전제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뭔가 다른 경험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화 이론 안에서 논의되어 온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다는 그렇지 않고 일상 경험이든 영화 경험이든 결국엔 우리가 사용하는 인지, 구조, 체계, 지각 체계는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경험에 대해서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일어나는 처리 과정, 이제 앞으로 나올 페크마 처리 과정인데요. 그 통한 다양한 양상들일 뿐이다. 다만 영화는
그 매체의 특수성 덕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상과는 다소 다른 경험을 설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가 일상과 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상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일상에서도 사실은 가능한데 거의 우리의 일상을 영위하는 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의식이 되지 않는 경험들이 영화에선 그 조작 때문에 좀 더 잘 나타날 뿐이다 라는 게 이제 그로달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그로달의 질문은 결국에는 영화 매체의 특수성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로달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어떤 신체화된 마음 구조 때문에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적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갑자기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관객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매체에 대한 그 특수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거기에 이 이론을 중심으로 페크만 플로우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페크만 플로우로 우리가 이른바 예술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크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대상에 대한 감각지각, 우리가 대상을 보고 감각을 하고 이게 어떤 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행위까지 이르게 되는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학적인 순서 내지 플로우라고 할 수 있고요. 페크마 플로우는 사실 요거의 약자입니다. 퍼셉션, 이모션, 커그니션, 앤 모터 액션. 그래서 페크마 플로우라고 본인이 명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의, 그로달이 한 정의를 보면은 지각으로부터 시작각적 뇌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히 시각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연합력, 전두부를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쳐서 결국에는 행위로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이 페크마 플로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뇌구조가 이제 좀 이 그림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은 좀 대충 넘어가긴 할 텐데, 결국에는 이 눈으로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이게 변형계 위에 시상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시상을 거쳐서 시각 피질로 가서 2번에 있는 연합력에 갔다가 3번에 있는 전전지역 피질로 갔다가 4번에 있는 운동 피질로 가서 우리가 결국에는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로달에 따르면 요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텀업 방식이고 하나는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요. 바텀업 방식이라 함은 상향식이죠. 상향식 플로우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신체화된 마음 자체가 어차피 모든 지각이나 감각이나 운동을 위해서 구조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행위나 운동을 위해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시각피질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각기관으로 빛이 들어오고 시상을 거쳐서 시각피질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가 여기서 주의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정보들이 추려집니다. 사실상 범죄가 이미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칸트식의 개념이나 지성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감각 차원에서 윤곽색, 방향, 깊이 같은 질적 측면들이 범주화 되고요. 이건 아마도 진화론적 측면에서 우리한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판단되고 익혀왔던 것들이 범주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이 연합피질로 가는데, 이 연합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주화돼서 변화된 정보들이 측두엽 내지 두정엽의 연합피질에 도달하고,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이미 우리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이미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이랑 매칭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거였지, 저건 저거였지 라고 하면서 매칭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매칭을 시작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감정적 꼬리표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이 그냥 어떤 노란색이라고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노란색에 들러붙어 있는 감정적 태그가 항상 같이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경학적으로도 그로달이 여기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해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해마가 각 피질들로 대뇌 피질들로 장기 기억으로 딜리버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꼬리표를 달아야 나중에 그 감정적 꼬리표를 통해서 행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 피질에 있는 기억들, 저 감정의 어떤 꼬리표들이 달라붙어 있는 기억들이 시각 피질로부터 온 정보들과 매칭시키는 게 바로
연합 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전전제어 피질은 이렇게 매칭된 이미지와 감정들이 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 그게 이제 현실이든 스크린이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같은 경험이니까. 근데 이 세계에 대해서 인지적 평가와 현실성 지위를 판단하는 게 바로 그 전전제어 피질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비로소 아 저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인식이 가능해지고, 이 인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어떤 다음에 그 행위를 판단하고 예상하고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전전제어 피질이고, 특히 이제 여기 이 영역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타인의 마음이나 의도, 가식 등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 전전제어 피질에서. 그리고 이게 사실 전전제어 피질은 전두엽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두엽 앞부분. 그래서 여기서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다 운동 영역과 운동 영역을 전운동 영역과 운동력을 통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된 정보들이 우리의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피질로 그 정보가 전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이 바로 시각 피질에 관여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주얼 컨텍스트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게 정보들이 일로 가고 연합령에서 이제 기억과 이제 매칭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시각 피질로 가서 그 전전제어 피질로 가가지고 현실성 판단이라던가 인지적 평가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운동 피질로 가서 결국에는 운동 감각들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근데 이제 이 이모션이 약간 좀 그로달한테서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지도 않고, 저도 신경학적 배경이 아주 뭐 오래된 것도 당연히 오래 안 됐고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이 이모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이 연합 영역이랑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받긴 하지만 사실상 다른 영역과도 계속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합령,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호랑이를 우리가 딱 봤다라고 했을 때 시각 피질은 대상을 검정과 노랑으로 일단 범주화하고, 연상 영역은 이게 내가 예전에 봤던 그런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구나 라는 것을 연합 피질에서 생성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감정적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적으로 두려움의 경고 상태를 환기시키는데, 기억들이 왜냐하면 감정적 꼬리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기억이 차후에 유사한 것을 보고 재활성화됐을 때 취해야 할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감정이 빠른 가이드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인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게 호랑이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보면 피하는 게 바로 이 연합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 감정적 꼬리표 덕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지 능력이 3번 그 코그니티브 코텍스가 전전제어 피질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상황을 판단을 하는 거죠. 호랑이가 만약에 스크린에 있으면 우리는 좀 덜 두렵거나 별로 두렵지 않은 감정이 갖게 되어 있는 거고, 바로 아래 현실이 앞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 혹시 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감각을 몸을 준비시키는 거죠. 긴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긴장해서 공격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긴장한 몸을 준비시켜서 도망을 가거나 하는 이렇게 행위로 나아가는 페크마가 바로 하나의 완료 행위, 페크마의 완료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 페크마를 끊임없이 하죠. 지금 저도 계속 발표를 하면서 끊임없이 페크마 여러분들의 표정을 다 하나하나 보면서 재미나 없나 이런 걸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보면서 제 단어를 바꾸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게 다 페크마의 끊임없는 목표와 그 목표의 하위 목표에서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여기서 반드시 지각으로부터 우리가 행위라는 목표를 완료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위는 항상 기억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꿈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나 오늘 돌아가신 아버지를 봤으니 집에 나가지 말아야 돼라는 판단과 결정은 꿈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반드시 비해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이 바로 이 페크마라는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중요한데, 각 플로우마다 경험되는 기분 내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랑 바로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만 우리가 이걸 느끼는
수가 있는 건데요. 첫째는 지각적 강렬함, 인텐스랑 그다음에 포화감, 세츄레이티드랑 그다음에 근육의 긴장, 텐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여기를 보시면은 그 시각 피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인텐스 모달 퀄리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피질이만 활성화될 때 우리가 주로 그 강렬함 혹은 그런 현저함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연상 영역이 활발해질 때 우리는 그 포화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될 때 텐스가 느껴지고 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그로달이 얘기하는 경험에 관한 그 범주한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때는 우리가 이런 걸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플로우 우리가 행위를 항상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 의식의 작용을 느낄 새가 없어요. 근데 이 의식의 작용을 느낀다는 거는 우리가 잠시 지금 버퍼링이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이 버퍼링이 걸렸을 때 비로소 뭐 그 시각 피질에서 버퍼링이 걸리면 강렬함, 그다음에 그 메모 그 기억과의 매칭 작업에서 버퍼링이 걸리면 포화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일상생활에 좀 힘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플로우는 하향식 플로우인데 이거는 하향식 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경험이나 모든 행위가 다 지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인지에서 또 어떠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인지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로달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크마 플로우가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 기제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획득된 경험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탑다운의 중요한 증거가 탑다운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문화적으로 습득된 학습의 결과물들이 장기 기억으로 형성되고 이것은 또 연상작용, 아까 얘기했던 뭐 연합피질이라던가 그런 매칭 작업에서 또 부분적인 역할, 기억들은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평가의 선행은 그것의 하부 과정의 연상작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아이는 지각 집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칵테일 효과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파티장에서 누구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중을 이 사람 대화 상대자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기서 제 이름을 딱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뉴런의 신경들이 여기에만 쏠리는 건 아니고 이쪽도 더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들어도 우리가 그쪽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냐면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탑다운 방식이죠. 왜냐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습득된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간 거기 때문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번에서 그 전전적 피질에서 하는 일이 바로 현실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감정도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뱀을 봤을 때 케이지 속에 있는 뱀, 똑같은 뱀이지만 케이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상태에서 뱀을 보는 것과 아니면 케이지 밖에 있는 뱀을 볼 때의 뱀에 대한 감정 반응은 다른 거죠. 우리가 이미 그걸 인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케이지는 뱀을 나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킨다라는 그 문화적인 습득 과정이 없으면 감정 조조가 불가능하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고, 또 방금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성 지위 판정에도 바로 이 탑다운 방식이 관여를 하는데요. 이런 인지기능 덕분에 꿈이나 기억이나 영화나 거울 이미지, 지각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이 저거는 영화다, 저거는 현실이다, 저거는 꿈이다, 저거는 기억이다 라는 것을 구별해주는 게 바로 이 현실성 지위 판정의 역할이고,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가느다랗게 있잖아요. 보통 그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굵은 화살표로 요 플로우로 나가는 건데, 이제 탑다운도 가능한데 그게 이제 바로 3에서 2에서 1로 혹은 3에서 바로 1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플로우의 흐름이 있다라고 그러다란 주장하고, 요게 우리 경험에 사실상 모든 경험을 다 설명을 해준다라고 그러다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영화의 이 플로우를 통해서 예술영화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로달은 예술영화를 굉장히 느슨하게 잡고 있고 예술영화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기술적 라벨을 추구하고요. 평가적으로 이게 왜 예술영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일단 얘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로 예술로서의 영화를 논구하는 학계나 뭐 아트필름 하우스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일반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느슨한 범주를 사용하고 있고, 또 여기 실제로 드는 예는 라스 폰 트리에라던가 타르코프스키라던가 알렉 레네, 데이비드 린치 같은 영화들을 예술 영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술 영화 일종의 범주화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다른 주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페크마 플로우가 잘 작동하는 게 사실은 주류 영화예요. 페크마 플로우가 잘 작동하는 게 주류 영화의 특징이고, 그래서 스크린이랑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쉽게 동일시도 가능하고 캐릭터가 다음에 무엇을 살지 계획도 되고 뻔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사를 막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주류 영화니까 그게 페크마 플로우랑 잘 조응이 된다라고 이제 주류 영화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영화에서 이런 플로우에 잘 맞게 조응할 수 있게 만드는 유도체는 바로 내러티브, 서사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영화관에서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캐릭터가 나를 대리해서 하는 행위도 일종의 행위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명제를 만드는 것도 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되게 독특한데, 이건 그로들만의 논의는 아니고 인지과학이나 인지주의 그 논의에서 이 명제를 만드는 행위 자체도 행위에 기반하고 있다. 이거는 명제가 행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명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몸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그걸 이해했어라고 했을 때 I see 라고 했을 때 그 C는 사실은 감각임에도, 우리 운동 감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다르기를 봉착했어 라는 몸과 관련된 공간적인 은유를 사용한다는 것, 이런 명제 행위 자체도 몸의 운동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게 인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이고, 이것을 그대로 행위의 일종이라고 얘기해 보는 건 별 무리가 없다라고 그로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크린과 내가 어쨌든 이해 가능하고 인터랙션이 되니까 온라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계 세계와 내가 온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로달은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와 달리 예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에서 자율적인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러티브에 의해 동기화가 되지 않는 이미지들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내러티브와 별로 관련이 없어. 근데도 그런 이미지들이 뭐 계속 파편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술 영화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때 관객은 이 이미지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앞에 예를 들면 자동차가 막 달리면 내가 피해야 되는, 저 주인공이 지금 피해야 돼라는 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인지 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 영화에서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수 없고 관계 맺음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예술 영화의 특징이고, 따라서 신체화된 경험이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행위가 안 되니까. 특히 이런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고차적인 의미가 덕분에 지시된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그로달은 탈신체화된 마음의 상태라고 해요. 특히 영화에서 이제 죽은 시간 개념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시간이 멈춰 있고 무시간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죽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죽은 시간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탈신체화된 마음의 상태가 잘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언제나 변화하는 온라인 내러티브에 의해 신호된 정서와 느낌들보다는 더 무시간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이런 감각이 고차적 의미의 경험의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경우는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포화감, 아까 얘기했던 그 연합 피질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이 활성화될 때 느낄 수 있는 포화감이 여기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 고차적 의미가 그럼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기본층의 의미와 고차적 의미를 대비해서 그로달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층의 의미 같은 경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얘가 의자고 얘가 책상인데 이건 기본층의 의미인 거죠. 근데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의 일종은 맞지만 가구 자체를 우리가 시각화할 수는 없잖아요. 가구 자체를 이미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의자를 놓을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기본 추이의 흑행의 의미라면 여기에 의자를 놓았을 때 의자라고 이해하는 것. 근데 고차적 의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여러 가지 사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모든 사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층의 의미가 자꾸 생성이 되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로다르에 직접 드는 예인데요. 이거는 빈 벤더스의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Die Labsal der von der Sonne durchleuchteten Farben, der Augen der Menschen. Endlich verrückt, endlich nicht mehr allein. 자전거 타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고, 뭐 TV 보는 사람이 이렇게 또 갑자기 나오고, 그래서 이게 내러티브로 흡수되지 않는 어떤 일련의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봤을 때 관객들은 예를 들면 그로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로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종합해 봤더니 그 전쟁 후의 독일의 모습들이라는 어떤 고차적 의미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상 어떤 의미도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감정만 유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고차적 의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각적 현저함이라는 게 또 예술 영화의 특징이라고 그로달은 얘기를 하는데, 이 지각적 현저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죠, 글자가 너무 크잖아요. 이게 지각적 현저함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글자를 다 이해를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뭔가 지각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죽은 시간 등에서 영혼의 감각과 함께 매우 강렬한 지각만 갑자기 두드러지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지각적 현저함의 이 영화 안에서 하는 기능은 이 내러티브, 의식적으로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갑자기 파괴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토리라인에 묶여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지각만 갑자기 두드러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로달이 직접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뭐 이것도 당연히 지각적 현저함이지만, 이런 거 우리는 감각밖에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뭔가 인적 판단이라던가 감정도 심지어 느끼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각적 현저함과 고차적 의미가 예술 영화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게 그로달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면, 일단 예술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미적 경험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사실상 고차원적 의미 생산과 지각적 스타일의 현저함이라고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각적 강렬함과 서정적이고 연상적인 느낌이나 기분들로 채워진 포화감, 요 두 개가 특히 예술 영화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특히 많이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경험은 세계와 단절된 오프라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왜냐면 대상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행동 경향이 차단됩니다. 내가 행위로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플로우에 장애가 생기고, 이 경우에 탈신체화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신체화가 아니라 탈신체화된 상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쏟아지는 감각 정보들이 팩크마 플로우 과정에서 연합 피질의 기억과 매칭 과정에서 실패가 일어나거나, 혹은 시각 피질에서 범주화된 시각 정보들이 어떤 감정의 꼬리표들과도 관계 맺지 못할 때, 아까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도 우리가 감정이 막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어떤 느낌만 있는 거지. 이게 바로 포화된 느낌 내지 시각적 강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소결인데,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로다리 그러면서 이 예술 영화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예술 영화를 어떻게 만드냐라는 일종의 지침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술 영화를 만들려면 혹은 어떤 영화에서든 예술적인 순간을 만들려면 탈신체화된 상태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주 적은 수의 명제만 끌어내어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관심을 추적하는 관객의 관심과 명확한 연결이 없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기. 한마디로 그 스크린에 있는 이미지와 내가 별로 할 게 없을 때, 상호작용 할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예를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타르코프스키의 그 거울의 거의 첫 장면이 죄송합니다. 첫 장면이 뭐냐면 그 어떤 여자가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목초지 앞에서 그냥 앉아 있는 어떤 남자가 저기서 막 이렇게 걸어와요. 굉장히 롱테이크로 보여주고 몇 마디 툭툭 건네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서사랑 아무 상관이 없고 관객은 그걸 봤을 때 뭐야? 막 그냥 온다. 누군가 온다. 그 여자는 말을 걸었다. 그리고 간다. 이런 굉장히 제한된 수의 명제 말고는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 여자의 행위를 계획할 수가 없고 그 남자의 의도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의 명제만 끌어내게 만드는 이미지들이나 그 장면들, 시퀀스들이 이제 바로 그 예술 영화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명확한 지각적 접근이 불가능한 장면들, 예를 들면 빛이나 아니면 탁한 공기 때문에 저게 무엇인지 사물이 잘 구분이 안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힘들잖아요. 어려우니까 무슨 장면인지 모르니까. 아니면 아까 스페이스 오디세이처럼 일상적 지각이 아니라 굉장히 과도하고 과장된 지각이 두드러졌을 때 우리가 그런 예술 영화에서 느끼는 그런 지각적 현저함 내지 고차원적 의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상태를 그로달은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관이란 말은 또 되게 흥미로운데 칸트가 사용하는 주관과 굉장히 유사해요. 칸트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객관은 대상과 관계함인데 그로달한테서 그 주관은 대상과 관계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판단의 비판에서도 대상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성이 가능한 것처럼 그로달도 주관 미학이라고 했을 때 이런 예술 영화에서 가능한 주관 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상이나 세계와 별로 할 관계, 인터랙션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그 행위 기능이 일단 차단이 되고 우리의 그 페크만 플로우는 우리의 뇌의 작용 자체를 내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뇌의 작용 자체를 내성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류 영화에서 내러티브와 캐릭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영화 세계 내의 행위 경향과 관객의 경향이 조응하면은 우리의 주관이 내적 기제 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의식할 수가 없죠. 잘 페크만 플로우가 흘러가니까. 근데 예술 영화나 주류 영화에서 간혹 드러나는 특정 장면들에서는 우리의 행위 기능을 위한 페크만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그니션이라던가 아니면 그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어소시에이션에서도 흐름이 장애를 일으키고 행위 경향이 차단되면서 우리의 의식의 주인은 객관이 아니라 주관으로 선회해서 이른바 주관적 미적 경험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게 이제 예술 영화에서 많이 보여진다는 거고 이 주관적 경험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그 불분명한 이미지들 혹은 그 내러티브의 상에 호응하지 않거나 행위의 동기를 부여할 어떤 단서도 주지 않고 행위를 실패하게 만드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인지가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연합 피질이나 시각 피질한테 다시 찾아와라. 다시 기억을 되살려봐라. 다시 이것이 뭔지 다른 그 기억들과 매칭시켜라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인 거죠. 큐잉인 거죠. 그래서 행위를 중지하라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이때 대부분 우리는 수동적인 연상 상태에 있다. 그리고 뭐 정신적인 과부하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로달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지금 뭐 비판적인 얘기는 거의 하질 못했는데요. 그거는 저희 강미정 선생님께서 또 토론문에서 또 해주실 예정이라 비판적인 측면 혹은 그로달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한테 어떤 유용성을 주는지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MA 이론 이라고 해서 페크마라고 하는데요. 페크마 이론에 대해서 김남 선생님 발표해 주셨고요. 강미정 선생님이 논평 10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전에 만났을 적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려하는 굉장히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토르벤 그로다를 접하게 된 거는 지난 상반기에 신경미학이라고 하는 엔솔로지를 번역을 하면서 이제 공역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챕터로 토르벤 그로달이 저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따가 민현주 선생님이 발표하실 그 부분에서 이제 내러티브 영화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상적인 페크마 흐름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예술 영화와 관련된 거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이 그로다를 논의하고 맞는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르벤 그로달이 인지모형 페크마 플로우에 준거해서 인바디드 비전스에서 개진한 예술영화 감상 경험에 관한 학제적 용어를 도출합니다. 그로달은 인간 경험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설명이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생물학적 설명과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생물 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로달이 제안한 페크마 플로우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김남희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래에서 제가 도식화한 그런 네 단계의 인지 과정을 일컬으며 시각작용에 국한해서 볼 때 각 단계마다 적용하는 뇌 영역은 시각피질, 연합피질, 전전두피질, 운동피질, 모터 콘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크마가 되는데 예, 상향적 방식은 1, 2, 3, 4 순행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하향적 방식은 3, 2, 1로 예,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2, 3, 4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하향적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향적 방식이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네 번째 운동행위는 다시 새로운 지각적 상황 1 다시 지각을 다시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경험은 페크마 플로우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페크마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연속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페크마 플로우는 하향적 방식은 페크마 플로우 하향적 방식은 문화적으로 학습한 지식, 기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바탕으로 인지적 평가 작용이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뇌에서 순행적 페크마 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며 이는 그로달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제를 넘어서 문화적으로 획득된 경험의 측면을 고려한다. 그래서 5라고 써 있는데 페이지 51페이지 이 저희 논평론 선집에서는 51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거를 고려한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 상향적 또는 하향적 페크마 플로우를 거쳐서 영화를 감상한 관객의 경험은 지각적 강렬함, 인텐스, 풍부한 감정적 연상으로 채워진 포화감, 세츄레이티드, 인지적 판단과 행위를 위한 근육의 긴장감, 텐스, 이 세 층위로 이렇게 경험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달의 신경학적 영화 미학에서 예술 영화는 고차적 의미와 스타일적 혁신 또는 지각적 현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뉜다고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때 고차적 의미는 상징적 은유를 위한 이미지들로 제시되는 더 추상화된 개념의 차원을 뜻하는 것이고요. 스타일적 혁신 또는 지각적 현저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스타일을 감각하게 하는 지각적 강렬함 또는 현저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예술 영화는 추상적 추론이나 강도 높은 주의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긴장감은 텔스는 발생시키지 않고 강렬함과 포화감만 발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예술 영화는 관객의 일종의 탈신체화를 겪도록 만드는데 그로 따른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차단되어서 행위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디폴트적 주관성의 상태에 도달할 때에야 비로소 관객이 정신작용 자체를 직접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이런 장면을 미적 경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좀 건너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브로달과 김남희 선생님이 인바디드 마인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질문의 요점인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각적 집중, 감정, 기억에 대한 판단 등 모든 작용이 궁극적으로 신체 행위로 이어지게 프로그램 되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에 따르면 예술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이 고차적 의미를 환기시키거나 지각적 현저함을 느낌으로써 탈신체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주관적인 미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발표자는 이때 얘기하는 탈신체화가 기본적으로 신체화된 마음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구조적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해명이. 우선 브로달이 행위하려는 경향이 차단된 상태라는 의미로 탈신체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제 인바디드 마인드에 대한 공부의 정의가 실행 가능한 운동으로 이때 이제 실행 가능한 운동, 신체 행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부분이 실제 피지컬한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정의가 이제 좀 더 폭넓은 인바디드 마인드에 대한 정의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는 것이 그냥 신체의 감각운동적 조건에 의존하는 마음의 작용이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이 완전히 숙달되어서 신체가 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탈신체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인바디드 마인드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남희 선생님은 브로달을 따라서 내러티브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에게 주류 영화를 감상할 경우에 명제행위, 사고행위 이런 시뮬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온라인 상태다, 세계와 접속된 온라인 상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제행위를 할 때에도 전운동 피질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때 활성화되는 전운동 피질의 특정 영역을 흔히 거울 뉴런이라고 부르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그런 부위인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런 작동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편 논문 초반에 소개하는 브로달 피크마 플로우 모형에서는 세 번째 인지 단계랑 네 번째 운동행위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설명에서는 명제행위 같은 시뮬레이션은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세 번째 인지 단계에서 발생하고 네 번째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는 단계에서는 현실 생활이나 비디오 게임을 할 때만 완전히 활성화된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러티브 영화 감상자가 명제 행위를 함으로써 온라인 상태가 된다는 것. 이것을 페프마 플로우 모형으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 진짜 영화를 본다는 것이 일상생활하고 다름없이 설명이 될 수가 있는가 궁금하고요. 혹은 영화는 실제 행위는 하지 않고 명제 행위만 하기 때문에 페프마 플로우의
연속, 페크마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페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하고요. 또한 그로달이 행위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예술 영화에서는 페크마 플로우가 차단돼서 오프라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페크에도 가지 못하고 PE에서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페크마 플로우가 예술 영화 특성을 밝히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는 예술 영화 경험에 관한 것인데 예술 영화 경험을 고차적 의미의 해석과 스타일적인 혁신 또는 지각적 현정함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특징화를 하셨습니다. 이 중 두 번째 특징인 스타일적 혁신, 대체로 지각적 현정함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이거는 발표자가 거론하고 있는 스펙터클 이미지, 노라 멀비가 대중영화를 분석하면서 이야기했던 스펙터클 이미지, 이제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의 어떤 특정 부분이 클로즈업 된다든지요.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달이 거론하는 많은 영화들이 영화에서의 어떤 예술적인 측면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많은 경우 대중영화, 주류영화를 많이 거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각적인 현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영화의 고유한 특징인가? 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성영화는 다르게 예술영화는 지각적 현정함을 필요 조건으로 삼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술영화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 의미 전달에 우리가 그로달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적절한 용법인지 그것도 약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지각적 현저함 대신에 스타일적 혁신으로 국한시켜서 논의를 전개할 수는 없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 것도 역시 이제 예술영화 경험에 관한 것인데 이때는 고차적 의미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이제 예술 영화를 감상할 때 긴장 상태로는 가지 못하고 강렬함과 호화감만 느낀다. 어떤 긴장 같은 것이 명징하게 되지 않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비결정적인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디폴트적인 상태에 빠진다. 주관미학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미적 경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추상적인 의미, 상징이나 은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추론을 해야 되고 혹은 지각적인 현정함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강렬한 지각적인 집중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추상적 추론이나 지각적 집중을 통해서 탈신체화에서 감지하는 주관적인 느낌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가능해지는 것인지 이때의 경험을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강렬함, 호화감 이 단계로 이제 1번, 2번 상태에서 느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